오늘 총 이제 5분의 패널 선생님들이 참여하셨고요. 서준 선생님, 이종영 선생님, 정용 선생님, 추은호 선생님, 허성호 교수님 이렇게 총 5분이 참여하셨고 아마 지금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디스커션 할 내용들이 많아서 먼저 패널 선생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찬준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저는 디지털 라디알 어세스 많이 안 해봐서 근데 참 그 컴플렉스 PCI를 그렇게 잘 해주신 걸 보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우려점은 그 라디알 아트리 같은 경우는 손목의 무브먼트는 좀 이렇게 한정돼 있지만은 이쪽은 엄지손가락에 되게 델리케이트한 무브먼트를 하고 좀 신경들도 많은데 네. 그런 인저리나 그런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그 라디알 아테리하고 거의 컴페러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트랜스 라디알 아테리를 할 때하고 비슷하게 디지털 라디를 할 때도 그 너브 인저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음파를 보고 하는 편이 그 경우가 많은데 그 파라세시아나 아니면은 통증 특히나 너무 깊게 찔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스카포이드 본이나 아니면 그 트라페지움까지 이제 오스티움을 건드리면은 통증이 꽤 심하거든요. 엠나를 많이 바르고 해서도. 그래서 꼭 AP 펑처를 하는 게 디지털 라디알 아테리 펑처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디바이스도 요즘에 나오는 레디알 시스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게 오픈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 펑처를 하고 리거지되는 블러드를 포고 난 다음에 018 와이어로 이제 억세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충분히 그 펑처가 초음파를 보고 펑처가 잘 되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파라스테이시아나 를 포함해서 통증도 상당히 좀 없는 것으로 저는 경험을 하고 있고 펑처할 때도 중요한데 이제 컴프레션 할 때도 예. 특별히 거기에 예. 특화된 디바이스가 없으니까 그냥 컴프레션 하다 보면 예. 이게 나중에 인저리 받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디지털 라디알 아테리의 헤모시스 하는 걸로 서제스션이 데디케이트된 디바이스는 없습니다. 근데 헤모시스 그 서제스션이 되는 디바이스는 그 페리페럴 엔저 할 때 쓰는 그 갓핸드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꺼즈를 충분히 뭉친 다음에 EB로 감으면 이게 완전히 그 혈류를 차단하지 않고 컴프레션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꺼즈를 패킹한 다음에 EB로 충분히 감고 하면은 그 혈류를 오픈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 지혈을 하는데 거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알 액세스에서 나오는 너브 인저리가 주로 컴프레션에 오래 하면서 생기는 너브 인저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액세스, 라디알 액세스 장점이 지혈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혈에 압력이 낮게 감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희 장난칠 때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장난칠 때처럼 그런 생각이 나서 약하게 누르고 뭐 헤파린 3000 쓰면 1시간 이내에 다 막히는 거 있거든요. 예. 제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디지털 라디알 스냅박스로 가는 게 슈퍼피셜 라디알 아트리는 센서리밖에 없습니다. 모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에 뭔가 이제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는 거는 너브 데미지가 아니고 전부 텐돈의 인플라메이션이 있어서 그런 거라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가끔씩은 이 텐돈 인저리가 좀 오래가는 분들이 있어서 뭐 재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연자 선생님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인터벤션 한 지 10몇 년 되다 보니 엔지오 찍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올로지, 이미지 이제 저희는 다행히 서지컬 백업이 되다 보니까 엔지오 찍고 병변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뭐 하지라고 그냥 들어갔다가 정말 플래닝 없이 들어갔다가 이제 식겁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정우성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개의 센터 중에 150개는 서지컬 백업도 없고 아마 그 센터들 중에 많은 센터는 또 이미지나 피지올로지가 안 되는 센터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밑에 주니어 스텝 이제 꼬맹이 키우면서 맨날 하는데 꼭 이미지 보고 피지올로지 재발하라고 하는데 말을 죽어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강도현 선생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환자와 그 다음에 피지션이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려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칩을 하실 때 스테이지로 하시는지 아니면 애드옥으로 바로 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도현 선생님, 네. 데이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는 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혹시 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컴플렉스한 경우에는 저희나 아니면 저희 이제 선생님들 제 센터에서는 그 한번 쉬었다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이제 뭐 ACS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안 그러면 레디알로 해서 찍고 정말 컴플렉스하고 환자가 안 좋다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거기서 나와서 좀 더 환자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고 디시전 메이킹 한 다음에 딱 준비해서 작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항상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포항병원에서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200개 중에 150개 서지컬 백업이 안 되는 2차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저도 인터벤션을 뭐 한 15년 정도 했지만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은 사실은 뭐 어제도 사고를 쳤지만 사고의 백업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제 NGO를 찍고 그 다음에 PCR 하자 그렇게 했는데 2차 병원의 환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뭐 똑방치하고 뭐 이렇게 대부분 포스트옵으로 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차 병원 선생님들은 FFR이나 아이부스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뭐 OCT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없죠. 그래서 OCT 이발리에이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아이부스를 되게 잘 보느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와이어링이 잘 됐는지 CTO 하다 보면 와이어링이 어디 있는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저희들한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2차 병원에서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생각보다 험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궁금한 거는 이 환자를 그냥 NGO를 찍었을 때 그냥 과감하게 기법을 하고 서지컬로 보내는지 아니면 3차 병을 보낼지 아니면 A에서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이걸 선생님들은 뭘 가지고 제일 판단하시는지 그걸 제일 알고 싶어요. 네. 윤혁 선생님 한번.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근데 저도 경험해 보면 서지컬 백업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왠지 흉부외과 필요할 것 같아서 부르면 사실 흉부외과가 도움되는 경우 없고 그냥 가도 되겠다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 예상치 않게 이제 제가 간과하고 이제 뭔가 이제 잃었을 때 이제 환자가 안 좋아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실수를 되짚어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사이드 브랜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뭐 와이를 뺐다든지 조금 더 조심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안 된 경우가 사실 많았고 이제 환자 최근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서지컬 서포트는 거의 이제 에크모 백업을 하는 게 저는 뭐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탈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더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CTO 중에 이제 만약에 뭐 도너 베스를 만약에 이제 막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저는 이제 제가 그럴 때는 가급적 흉부외과 선생님들 좀 와서 그런 서포트를 좀 하고 했으면 하는데 이제 막상 진짜 해보면 또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아나토미 보고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저 나름의 팁인데 요새는 하도 그 조그만 이벤트 생기면은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3베슬 컴플렉스한 디지다 그러면은 아주 쉬운 혈관부터 먼저 하나 바로 온사이트로 치료하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나머지 혈관들 어떻게 할지를 충분히 디스커션해서 그런 이제 환자랑 보호자가 납득이 되는 뭐 수시술 혹은 뭐 수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저 나름대로의 이제 팁을 한 번에 다 치료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또
생기게 되면 굉장히 저희 센터에서도 허성우 교수님 계시니까 허성우 교수님은 칩 환자를 따로 설명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왜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어글이 되면 이제 그 상태 들어가고 그게 되지 않으면 좀 한 번 쉬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제가 부분을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오늘 거기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리고 코로나의 CT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CT를 많이 하는데 CT를 하게 되면 코로나의 칼슘 스코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1000, 2000 되는 사람도 있고 어제 PCR 했던 환자 8000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타를 준비하고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들도 2차 병원 치고는 로타가 있는 병원이 많지 않지만 저희도 로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로타 하기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사실은 칼슘 스코어가 너무 높은 환자는 저희들도 좀 꺼려되는데요.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CT 프리옵이나 뭐 PCR 전에 CT를 했을 때 이 CT 스코어나 이런 거를 보고 뭐 LAD 스코어, LAD에 있는 칼슘 스코어가 뭐 1000 이상 된다 이러면 나는 로타를 준비해 보겠다. 뭐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신지. 그 CT 스코어를 가지고 프로시저를 결정하기엔 좀 리미테이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에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가 예를 들어 인트라베스큘러 이미징을 해서 이제 특히 이제 OCT 같은 걸 해보고 이제 뭐 인서클링 칼슘이 예를 들어 180도 이상 있다던가 뭐 이런 파인딩을 가지고 있을 때 로타를 먼저 시작해서 플래닝하는 게 이제 아웃컴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칩 환자들 설명을 아까 이제 우리 윤육정 교수님 잠시 언급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거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참조했는 게 바로 저희들 중지시술학회에서 팔레집에 그게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NGO를 하면서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들어갔다가 환자들이 그때 이제 어떤 소송이 걸리고 문제가 생겼던 환자들 판례집 보시면은 대부분이 그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걸로 형사 부분에서는 괜찮지만 민사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더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아까 정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동현 쌤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뭐 저희들 뭐 당연히 아산병원에서 랩드 메인 가장 많이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오늘 보여줬던 트리피케이션 이런 가시피케이션 있고 물론 뭐 오늘 결과가 좋습니다만은 결국 스텐트가 많이 들어가고 롱텀하게 이제 페일러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는 뭐 또 그런 부분은 사실이고 그래서 언더 익스펜션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서스펙션 될 때는 그래도 이제 바이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또 그쪽으로 리코멘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산병원 현재 기준으로 어떤 환자들한테 아까 물론 이제 환자의 어떤 초이스가 중요하지만 또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또 환자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을 결국은 이제 환자들이 좀 캐비지를 보내시는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략 가장 중요하게 이제 KBG 가는 기준은 첫 번째는 이젝션 프랙션인 것 같고요. 로우 이젝션 프랙션에서 컴플렉스 어나토미가 있다 그러면은 무리하지 말자라는 것이 지금 저희 캡방에서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순히 당뇨 여부보다는 이제 당뇨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뇨가 뭐 인슐린 쓰고 굉장히 그러면서 혈관을 보면은 혈관 형태가 디퓨즈 디지즈가 있고 뭐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 3베3 아니고 디퓨저기 디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PCI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스텐트가 들어가면은 이게 스텐트의 효과가 있을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디퓨즈 디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형태의 디퓨저한 디지를 가진 당뇨 환자 그리고 로우 이젝션 프랙션 환자는 강력하게 수술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게 아닌 환자들은 단순히 지금 아나토미 컴플렉시티만 가지고는 저희가 웬만하면 지금 극복을 하고 있어서 PCI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센터 약간 데비에이션 된 게 다른 병원에서 KBG를 권고받고 이제 싫다는 사람들이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센터에서 데이터나 아니면은 저 케이스를 보여주실 때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령 환자 많은데 나이는 혹시 고령 대상이 안 들어가세요? 나이? 예, 나이가 저는 되게 많은 선생님들에게 여쭈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환자를 이제 아직 오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뭐 75세 이상이면은 사실 이제 캡이지 좀 부담스러워서 미드캡 정도가 아니면은 PCI 쪽으로 많이 권고한 경우가 많은데 젊은 분들은 사실 어떻게 설명하기 따라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많아서요. 젊으니까 캡이지 하고 평생 잘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젊으니까 프록시말에 PCI 해놓고 나빠지면 그때 캡이지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의사 마음대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 좀 궁금합니다. 저도 제 생각에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고 해서 저도 베네핏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신텍 스코어가 높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STS 스코어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서지컬 리스크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수술하고 상해 해보면 간단하게만 이제 LAD만 최소한의 미니멀하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PCR 해달라 그러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의 서지컬 리스크도 이게 병변 자체 컴플렉시티하고 동반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나토미컬 포션만 보지 말고 나이도 중요하고 하지만 환자가 갖고 있는 메디컬 인바이러먼트, 만약에 ESRD라든지 요새 중요할 거, 그러니까 ISR이라든지 다시 PCR을 자주 해야 될 상황 같은 경우는 캡을 권하는 게 맞는데 데이터가 외국 데이터가 많고 근데 아산 데이터 보면 논 인페리하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특히 랩맨에서 저는 객관적인 이제 아산 데이터는 있어서 우리나라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스트들이 뭔가 매니지가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정할 때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캡이지가 아니라 인터벤셔널 권하고 대신 따지는 건 아나토미컬 포션보다는 그 환자 갖고 있는 내과적인 다음에 다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메디컬 인바이러먼트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까지만 제가 느낀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디알은 라이트 랩터 이렇게 보면 피모랄처럼 이렇게 피지올로직하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되게 이제 잘 들어가는 건 잘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피모랄이라고 해서 백업이 좋은 건 아니고 피모랄도 반드시 EBU나 XB나 AL1 카테터 이런 걸 사용해야지만 백업이 좋지. 특히 아까 세타 이런 각도가 좋은데 라이트 레디알 하면 이게 모디피케이션이 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타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모디파이어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백업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가이딩을 하면 백업 서포트가 오히려 더 좋은 적이 있고 라이트 라디알이 랩터 레디알보다 백업이 약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경험이 쌓이면 라이트 라디알 가지고 훨씬 더 백업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랩터 사이드가 좋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정용 선생님이 이제 로타의 비기는데 로타가 칼슘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로타를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로타는 이제 어떤 케이스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되게 로타는 이제 unexpandable 360도 갈 수 있는 경우는 잘 갈지만 그게 굉장히 톨처스한 경우에는 360도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소프트한 대로 와이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가 지나가다 보면 퍼포레이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갈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칼슘 청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칼슘은 갈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별로 깎이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큰 버값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 칼슘 스쿼어로는 로타를 해야 될 개연성은 높아지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반드시 그걸 보고 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미징 가이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에 한두 번 케이스 하면 잘 갈리고 이제 프로시저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아무데나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게 10cm 정도 디스탈 RCA라든지는 가지 다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깎고 또 두 번 깎아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 폴셔 쌓인 거는 상당히 리스크합니다. 예. 네, 화장실 갈 시간 5분은 있어야 돼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캡이지냐 이제 PCI냐 이게 가장 칩에서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이왕 PCI로 결정했으면은 이제 이미징 피지올로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찬중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라디알 액세스로 칩하는 것도 한번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우리 한국 인터벤션에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강의가 생각보다 엄청 잘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디스커션에 참여해 주신 패널 선생님하고 훌륭한 강의해 주신 네 분 연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